bottle of red, a bottle of white in our Italian restaurant. 빌리 조엘이 이후로 만드는 앨범은 전부 크게 히트를 하고요. 6집 50 Second Street이랑 또 7집 Glass House는 1년 반 간격으로 모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1000만 장 가까운 판매고, 그리고 그래미로 수상을 하면서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인정을 받아요. Still rock and roll to me. Ain't that your average tune? You made me right, I made me crazy. For all I know, you made me right. 이 당시 미국에서는 빌리 조엘을 현재 미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로 칭할 정도였죠. 이 My Life는 당시 신인이었던 톰 행크스가 처음 이름을 알리는 버손 버디스라는 시트콤의 주제가였고요. 그리고 어니스티는 유독 한국에서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반에 있던 유일한 한국 친구가 음악을 아예 모르는 애였거든요. 걔 영어 이름이 폴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야, 내가 영어 이름 존으로 지으면 너랑 나랑 코리안 비트를 지내니까 그게 누구냐고 묻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유일하게 알던 팝송이 어니스티였어요. 노래방에서 서로 같이 아는 곡이 없어서 어니스티를 듀엣으로 부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7집에는 5,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하드록에 가까운 곡들이 많은데, 빌리는 이거를 두고 뉴웨이보다 펑크다 하지만 사실 그거 다 이전 시대의 반복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 변화하는 세대를 빌리의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라이브 앨범인 Songs in the Attic을 발매, 그리고 빌리는 이후로 찾아오는 슬럼프도 최소한으로 막아냈죠. 자, 이때 빌리가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 절차 도중에는 큰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등 여러모로 좀 풍파가 많았고요. 이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는 8집까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거든요. You have to learn to pace yourself, and you'll have to deal with pressure. And we're living here in out of town. She's just in time for me. She's right on time. 이 앨범의 이름은 The Nylon Curtain, 당시에 이 철의 장막을 뒤집어서 나일론 장막이라는 이름을 만든 건데, 빌리는 나만의 페퍼 상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적으로 아주 만족하는 앨범이에요. 하지만 처음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졌다라는 말도 했고, 결국 라디오 전파를 많이 못 타버린 거죠. 이때 빌리는 사랑도 잃고 음악도 하락세였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바로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서,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랑을 위해 곡을 쓰면서 자신의 음악 커리어도 부활을 시켰죠. 다른 슈퍼모델도 사귀고 하다가 크리스티 브링클리라는 슈퍼모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업타운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여주가 바로 크리스티예요. 본인은 내가 바로 못생긴 남자들의 희망 아니겠냐고 농담을 하던데, 아무튼 빌리는 이 9집 On Innocent Man을 크리스티에게 바친다는 기분으로 만들었고, 이전 앨범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즐거움 속에 만들었다고 했죠. 영감이 계속 떠올랐고 8주 만에 곡을 다 썼답니다. Tell her about it. Tell her everything you feel. Let her know how much she means. Uptown girl, she's been living in her hut, so tough, just because I'm in love. What else could I do? I'm so inspired, nothing for the longest time. 음악적으로도 전부 이전 세대의 곡들을 리스펙하는 곡들인데, 업타운걸은 프랭키 발리 앤 더 포 시즌스를 오마주했고요. 두합을 보여주는 The Longest Time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예요. 그리고 빌리는 커리어 최정점에서 잘 나가는 가수들만 쓸 수 있는 한 차례의 찬스를 쓰게 되죠. 바로 정규 앨범 대신 베스트 앨범. 이때 빌리가, 왜냐하면은 재혼하고 처음으로 딸도 나오면서 자신이 말하길 네 커리어가 어쨌든 간에 아이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쉬게 되는 기간이 총 3년이었고요. 이때부터 약간 우선순위가 변하는 느낌이랄까요? 빌리는 신보 대신 베스트 곡만을 모은 Greatest Hits 앨범을 1985년에 발매를 했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1986년 3년 만에 신보를 내는데, 이때는 약간 음악을 향하는 의욕이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This is the time to remember, but now I need the rest of you.
빌리는 애를 더 낳으면 뭐 일도 더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싫었다고, 그런 감정을 보여준 게 10집 더 브릿지 아닐까 싶다라는 얘기도 했죠. 사실 반쯤은 억지로 만든 앨범, 그리고 본인도 그 퀄리티에 만족하지를 못했는데 이때쯤에는 이 앨범이 별로인 걸 알면서도 나의 전작들이 좋아서 이거를 무조건 사주는 그런 대중들이나 좋다고 이걸 띄워주는 레코드사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 건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는 했대요. 이런 신념은 이후로 빌리가 앨범 제작을 중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빌리는 단순히 음악을 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신이 만족스러운 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빌리가 음악 생활 동안 상업성을 쫓아왔느냐?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막상 빌리 본인은 음악으로 돈을 크게 번 기억이 없었어요.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대놓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성격이라서, 첫째, 젊었을 때 이제 빌리가 아무랑 계약했다가 벤통 당하고 계약을 깼잖아요. 계약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서 수익의 일부를 계속 옛날 회사한테 떼어주고 있었고 1986년이 되어서야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에도 눈뜬 채 코베이고 있었다는 거, 자신의 전 처제이자 매니저였던 프랭크 웨버라는 사람이 이제 오랜 기간 빌리의 돈을 착복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자그마치 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천만 달러는 투자하다가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요. 하여튼 아주 뭐 추잡스러운 그런 사건이죠. 빌리는 1989년 9월에 프랭크를 상대로 9천만 달러짜리 소송을 걸고 결국 극히 일부만 받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음악적 주가는 계속 상종가를 치는 거죠. 이 11집 스톤프론트가 당시의 소송과 거의 동시에 발매가 됐거든요. Another son who never had father after Leningrad. And I don't know why I go to extreme. My silence is my self-defense. 빌리는 이 앨범이 더 넓은 세계와 더 개인적인 영역 사이에 불안하게 자리 잡은 앨범이라고, 내 인생에 여러 좌절과 씁쓸함, 분노와 혼란이 있을 때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곡들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혼재하는데 We Didn't Start the Fire 같은 노래는 대놓고 미국의 역사를 줄줄 읊은 곡이고요. 이 곡은 따로 특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레닌그라드라는 곡은 빌리 조엘이 소련에 가서 만난 기토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I Go Extremes 같은 거는 정말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쓴 곡이라고, 아내 크리스트를 향해 썼다고 생각했지만은 내 자신에게 쓴 것 같기도 하다네요. 이 앨범은요, 당시 오랫동안 함께한 프로듀서를 바꾸고 밴드 멤버도 바꾸는 등 혼란으로 뒤덮일 수 있는 앨범이었거든요. 하지만 멋지게 변화라는 키워드를 소화해내고 이 스톤프론트는 다시 한번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남자는 언제 커리어가 멈출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4년 뒤 1993년에 나오는 12집은 또 동명의 수록곡 The River of Dreams에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 곡은 약간 영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빌리가 이 앨범을 만들 때에도 또 자신의 전 변호사를 상대로 9천만 달러짜리 소송을 내는 등 지친 모습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 빌리는 그런 면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다룬 점에서 아주 카타르시스적인 앨범이었다고 말을 해요. From the mountains of fame to a river so deep, from the sacred of the Lord, that's running through the promised land. Valuable advertising time going by. Valuable advertising time going by. Good night, my angel. Now it's time to dream. You'll always be a part of me. 이 앨범도 당연히 성공하면서 빌리는 최고의 주가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갑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멈춰버렸어요. 앨범이 나오지 않았죠. 이후에 나온 앨범은 한국계 피아니스트 주영기 씨와 함께한 클래식 앨범이 전부인데, 이 무슨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또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저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빌리는 매번 새 앨범 안 나오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럴 생각 없다고, 더 이상 노래를 만드는 데에는 흥미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자신이 야심차고 의욕적이었던 그때의 빌리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또 하락세를 겪으면서도 계속 남아있는 락스타처럼 되기 싫었다는 언급도 하고요. 그 외에는 또 오랜 기간 쓴맛을 봤던 음악 비즈니스 업계에도 질렸다는 말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중첩이 돼서 앨범을 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유를 짚을 수는 없는 그런 은퇴였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딸 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다고, 어떤 빌리 조엘의 신념에 따르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하면 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빌리 조엘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 빌리는 공연에는 여전히 흥미를 느꼈고 93년 이후 지금까지도 콘서트는 꾸준히 열고 있어요. 사실 젊을 때부터 자신의 최고 장점은 라이브라고 생각한 빌리였고 98년에는 그간 행복을 찾는 게 소용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전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진짜 빌리가 원한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2007년 당시에 내한 공연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전 피아노맨 특집에서 언급하셨던 레전드 1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객들이 뛰쳐나와서 이제 공연이 중단이 되니까 빌리가 스태프한테 관객들 제지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관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돌아갔죠. 이게 제가 워낙 어릴 때 그거를 봤어가지고 한참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곱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빌리는 코로나로 무산되기 전까지 73개월 연속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다시 일정을 잡고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년 전의 유산은 여전히 건재해서 빌리 조엘의 공연을 가는 곳마다 매진시키고 있고요. 빌리는 곡을 쓸 때 청중 모두를 위해 곡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곡이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곡을 써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이걸 공개적인 글보다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더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신념과 본인의 인생 굴곡 또한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빌리 조엘의 음악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아닐까 해요. 빌리 조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목구맨, 렛츠고!